태풍아,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아버지 계신 곳이야.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팠어요. 앞발로 흙을 파내고 홀을 받고 냄새를 맡고 다시 파고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태풍이가 왜 저래? 어머니도 당황스러워하셨어요. 동생이 태풍이를 잡아 끌려고 했는데도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툭 하는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풍이의 앞발이 뭔가에 부딪힌 거였어요. 뭐야, 이게?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흰색 물체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돌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모난 흰색 상자 같은 게 흙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온 가족이 구덩이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태풍이는 더 이상 파지 않고 구덩이 앞에 엎드려서 낮게 끙끙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더 파내자 전체 모습이 드러났어요.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흰색 유골함이었습니다. 크기는 20cm 정도로 아담했고 앞면에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남아온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여기 잠들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영원히 사랑하는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아온, 이게 누구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태풍이의 반응이었어요. 유골함을 발견한 순간부터 완전히 조용해졌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우울한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 옆에 이런 걸 묻어놨어? 이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직감이란 게 생기거든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풍이가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낸 것도 아버지가 살아생전하시던 태풍이는 사람 마음을 알아보는 개야라는 말씀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이해할 수 없다며 중얼거리셨고 동생은 운전하면서도 뒷거울로 태풍이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가 그날 밤부터 울음을 완전히 멈춘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매일 밤 11시만 되면 끙끙거리며 울던 태풍이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료도 평소보다 많이 먹고 산책하자고 하면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어요. 누나,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 태풍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니. 동생 수민이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덤 훼손도 범죄고 무단으로 유골함을 묻는 것도 불법이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죽은 사람 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다시 묻어버리자. 없던 일로 하고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죽음을 봐왔거든요. 교통사고로 실려온 젊은 환자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가족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인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태풍이가 왜 갑자기 저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와주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목공소일이 힘드셔도 동네 어르신들 집 고장난 문자 고쳐드리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시면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그런 분이셨어요. 월요일 아침 병원 출근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덤에서 정체불명의 유골함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자는 김주리 주무관이었는데 40대 초반의 꼼꼼한 분이었어요. 일단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오후에 나가볼게요. 오후 3시쯤 김주리 주무관이 어머니, 동생과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저는
병원 근무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들은 이야기로는 주무관이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명백히 무허가 안치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유골함을 수습해서 신원 확인부터 해보죠. 그 과정에서 유골함의 명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온 2000년 3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5일. 23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성이었어요. 명패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주무관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무연고자 처리 절차를 밟아야겠어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와 동생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결국 경찰 일이 되어버렸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태풍이는 전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침실 앞에 와서 누워있더라고요. 마치 일이 잘 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풍아, 너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지? 태풍이는 제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퇴역 수색견이었던 태풍이의 직감이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했어요. 이 일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야. 수요일 오후 드디어 정식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주리 주무관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반차를 냈어요. 현장에는 경찰 2명, 장애업체 직원 1명,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풍이도 함께 데려갔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앉아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관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가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옆쪽만 조심스럽게 팔 예정입니다. 장애업체 김 사장이 대답했어요. 김 사장은 60대 후반의 경력 있는 분이었는데 40년 장애업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발굴 작업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진행됐어요. 먼저 주변 흙을 조금씩 제거하면서 유골함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했어요. 여기 보세요. 파묻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흙 상태나 함의 외관을 봐도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1년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작년 9월이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했어요. 유골함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 대리석 유골함이었어요. 크기는 20cm, 5cm 정도. 앞면에 금색 글자로 새겨진 이름과 생물 연도가 선명했어요. 남아온 2000.3, 12, 2023.11, 15. 영원히 사랑하는 딸. 측면에는 작은 장미꽃 무늬가 조각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아빠가. 제법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유골함이네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무연고자 처리용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주문한 것 같은데. 경찰관이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어요. 일단 홈으로 임시 보관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후 유족 연락이 되면 인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골함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부터 태풍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거예요. 작업 현장에서부터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밤에도 울지 않고 사료도 평소의 2배를 먹었어요. 산책 나가자고 하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고요. 태풍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됐네. 동생이 신기해했어요. 마치 무슨 큰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퇴역 수색견이었던 태풍이가 찾기 임무를 완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김주리 주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내일 주민센터로 나오신다고 해요. 누군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남도현이라는 분인데 고인의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무관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분이 이아람 씨 아버지를 직접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태풍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태풍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태풍아,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걸 말이야. 태풍이는 제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주민센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45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김주리 주무관이 상황을 정리해 줬어요. 이분이 남도현 씨고 고인 남아온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이아람 씨 아버지 이준호 씨의 간병인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간병인, 그런 사람이 있었나? 어머니와 동생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남도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작년 5월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원했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간병인을 쓰셨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설마 그분이. 남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입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제 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때 남도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딸 하온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거든요. 23이었는데 작년 초부터 병세가 안 좋았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 백혈병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젊은 환자일수록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크죠. 선생님 아버지가 제 딸을 정말 아껴주셨어요. 병실에 문병도 오시고 하온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주시고 하온이는 내 딸 같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남도현 씨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8월에 수술이 성공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9월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 하온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합병증이 와서 11월 15일에 결국 남도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급실에서 수많은 보호자들의 슬픔을 봐왔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도현 씨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온이 치료비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았어요. 봉안당 비용은 고사하고 전세 보증금까지 병원비로 써버렸거든요. 방 한 칸도 없는 상황에서 딸을 어디에 모셔야 할지, 이런 상황도 병원에서 많이 봤어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 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온이도 언젠가 내 옆에 모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내 딸들이 나중에 이해해줄 거야 라고도 하셨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역시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선생님 아버지 옆에 하온이를 모시게 됐습니다. 12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남도현 씨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이셨고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응급실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남도현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깝게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딸마저 같은 병으로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선생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정말입니다. 남도현 씨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하온이 병실에서 몇 번이나 들었어요. 하온이는 내 딸 같다. 언젠가 내 옆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내 애들도 나중에 이해해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어요.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남도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월세도 밀렸고 하온이를 모실 곳도 없었고 선생님 아버지 말씀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김주리 주무관이 상황을 정리해 줬어요. 일단 불법 안치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나 악의는 없어 보이고요. 가족분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지 그때 제가 말했어요. 도연 씨,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하온이 돌아가신 후에는 간병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남도현 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월세도 밀린 상황이에요. 하온이 장례 비용까지 대출을 받았거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 저는 정말 처벌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온이만은 제대로 된 곳에 모시고 싶어요. 지금 임시 보관소에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남도현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집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어머니는 저녁 준비도 안 하시고 강에만 계셨고 동생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잖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그 사람 말이고.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 동생도 어머니 편이었어요. 누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야.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불법은 불법이지. 저는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가족들이 더 잘 아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 공방에 가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정리를 못해서 그대로 있었거든요. 낡은 작업대 위에 톱과 대패, 목과 나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아버지의 흔적들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작은 목공 작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서랍 맨 뒤쪽에 천으로 덮여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니 낡은 카세트 워크맨이 나왔어요. 1990년대에 나온 것 같은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카세트 테이프 수집이 취미였던 저에게는 반가운 물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겨두셨을까? 워크맨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라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헤드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영장이면 기록으로 못 남기겠구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많이 아프셨을 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연 씨, 하온이는 내 식구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도현 씨 이야기가 정말이었구나. 하온이가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아빠 없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버지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하온이를 내 옆으로 보내도 돼. 내 애들이 나중에 설득해 줄 거야. 특히 하람이는 착한 아이라서 이해해 줄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허락하신 거였구나. 하온이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야. 4개월 동안 나 돌봐주면서 정말 성실했어. 밤마다 울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 나도 알지.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태풍이도 하온이를 좋아해. 가끔 경실에 데려가면 태풍이가 하온이 손 핥아주고 하온이도 태풍이 보면 웃곤 했어.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태풍이가 왜 그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는지. 퇴역 수색견의 능력도 있겠지만 하온이와의 추억 때문이기도 했던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태풍이가 알려줄 거야.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하온아, 아저씨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무 무서워하지 마. 테이프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마음은 확실해졌어요. 급하게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 수민아, 이것 좀 들어봐. 거실로 워크맨을 가져와서 다시 재생했어요. 어머니도 동생도 아버지 목소리를 듣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그래, 아버지답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태풍이도 워크맨 소리를 듣더니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주리 주무관에게 연락했어요. 주무관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가족회의 결과 도현 씨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버지의 음성 메모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해야겠네요. 오후에 다시 주민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남도현 씨도 함께였어요. 도현 씨, 어제 집에서 아버지 음성 메모를 발견했어요. 남도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워크맨을 꺼내서 들려드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자 남도현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정말로 허락해 주신 거였네요. 네, 아버지가 정말로 하온이를 아끼셨던 것 같아요. 김주리 주무관이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일단 불법 안치는 인정하고 원상 복구해야 해요. 하지만 가족 합의서가 있으면 정식으로 합장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문제는 비용인데요. 정식 합장에는 여러 비용이 들어가요. 묘지 사용료 추가 납부, 성물 공사비, 각종 행정비용까지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도현 씨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도현 씨, 지금 빚이 얼마나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정도, 하온이 치료비로 2천만 원, 장례비로 500만 원, 그 외에 생활비 대출까지. 응급실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 여전히 가슴 아팠어요. 지금 월세도 밀린 상황이고 다음 달에 나가라는 통보까지 받았어요. 남도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도현 씨 빚부터 정리해드리죠. 예, 남도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이미 하온이 일로 폐를 끼쳤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내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실제로는 유증은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합의해서 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목공소 부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 가치가 꽤 됐어요. 정말 이런 은혜까지 받을 수 없어요. 남도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양했어요. 도현 씨, 아버지 음성 메모 들으셨잖아요. 하온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셨어요. 그럼 하온이 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죠. 김주리 주무관이 절차를 정리해줬어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죠. 먼저 남도현 씨의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고 정식 합장 절차를 밟은 후 가족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려면 3주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도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람 씨, 정말 감사해요. 전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도현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하온이가 아버지를 이어준 것 같아요. 남도현 씨가 태풍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태풍이가 정말 영특한 개네요. 하온이를 정확히 찾아낸 걸 보면 태풍이는 남도현 씨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빚부터 정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야죠. 간병인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우리 병원 협력업체 중에 좋은 곳이 있어요. 남도현 씨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깜짝 제안을 하셨어요. 도현 씨, 아버지 공방 써도 돼.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보다 누군가 쓰는 게 나아. 월세는 관리비 정도만 내면 돼. 사실상 무료로 내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한테 고마워할 게 뭐 있어. 그날 밤 태풍이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야간에 우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고 꿈속에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3주 후 드디어 정식 합장 의식 날이 왔어요.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씨도 화창했어요. 오전 10시 가족과 남도현 씨, 김주리 주무관까지 묘지에 모였어요. 태풍이도 함께 데려갔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걸어와서 아버지 묘 앞에 앉았어요. 장애업체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납골 공간이 아버지 묘 우측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온이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안치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이제 하온이가 할아버지 옆에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남도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김주리 주무관이 공식 절차를 진행했어요. 가족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준비한 인사말을 꺼냈어요. 하온아, 너의 새로운 주소는 이준호 할아버지 옆자리야.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끼셨다고 들었어.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태풍이는 새로 정비된 묘를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하온이가 모셔진 자리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하온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태풍이도 하온이를 기억하고 있구나. 남도현 씨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어머니는 하온이 자리에 꽃을 올려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온아, 이제 우리 손녀야. 할머니가 자주 찾아올게. 동생도 간단히 인사를 드렸어요. 하온아, 삼촌이야. 잘 부탁해. 의식이 끝난 후 다 같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도현 씨, 새 직장은 어때요? 제 추천으로 요양병원 정규 간병사가 된 지 일주일 됐거든요. 정말 좋아요. 정규직이라 안정적이고 동료들도 친절해요. 하온이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하온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예요. 태풍이는 식당에서도 얌전하게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울지 않았어요. 태풍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남도현 씨가 신기해했어요. 임무 완수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맡긴 일을 끝마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태풍이를 관찰해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사료도 평소의 1.5배를 먹었고 산책 나가자고 조르기까지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밤에 전혀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슬픈 울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풍아, 고마워. 태풍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니? 태풍이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표정이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태풍이를 다시 보게 되셨어요. 이 녀석이 정말 영특한 개구나.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정말 사람 마음을 아는 개야. 남도현 씨는 공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병인 일을 하면서도 여가 시간에는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들 그대로 두었어요. 언제든 와서 구경하세요. 하은이도 아버지 솜씨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1년 후 아버지 이주기이자 하은이와의 첫 합동 기일이었어요. 성묘길에 태풍이도 함께 했는데 이제 10살이 된 노견이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묘소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덤 주위의 들꽃들이 자생해서 피어 있었거든요. 노란 민들레, 보라색 제비꽃, 하얀 할미꽃까지 마치 누군가 정성껏 가꾼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와, 이게 뭐야? 동생이 감탄했어요. 자연스럽게 꽃이 핀 건가? 남도현 씨도 함께 왔는데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은이가 꽃을 좋아했거든요. 병실에서 창밖 꽃 구경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꽃을 심어준 것 같아요. 태풍이는 묘 앞에 도착하자마자 천천히 누웠어요. 예전처럼 땅을 파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누워서 따뜻한 봄볕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남도현 씨는 정규 간병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공방에서 목공 기술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은이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시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해요. 어머니도 이제는 남도현 씨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도현이 없으면 아버지 마지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제사를 마친 조용히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저는 그 워크맨을 다시 꺼냈어요. 1년 전에 발견했던 아버지의 음성 메모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가족 모두 동의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니 익숙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이프맨 끝까지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람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태풍이가 제 역할을 한 거겠지.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사람은 남기고 가는 게 자리뿐이더라. 그 자리를 누가 옆에서 따뜻하게 써주느냐가 내 복이고 하은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도연 씨도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이 잘 돌봐줄 거야. 태풍이야, 고마워. 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말 잘 들어줘서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테이프가 끝났어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도현 씨는 아예 엉엉 울고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태풍이는 워크맨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치 이제 됐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다 계획하신 거였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아버지다운 일이야. 평생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으니까. 묘지를 떠나기 전에 태풍이는 다시 한번 무덤 주위를 천천히 돌았어요. 아버지 묘와 하은이가 잠든 자리를 번갈아 보면서요.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모든 임무 완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도현 씨가 말했어요. 하람 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 부녀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다니. 하온이도 하늘에서 행복해할 거예요. 도연 씨도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하온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니까요. 그날 저녁집에서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동생, 저, 그리고 남도현 씨까지. 태풍이는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네요. 동생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태풍이가 땅을 파지 않았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어머니가 태풍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이 정말 신통한 개야. 아버지가 시킨 일을 끝까지 해낸 거지. 남도현 씨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다음 달에 공방에서 작은 목공, 작품, 전시회를 열려고 해요. 선생님 아버지 작품들과 제가 만든 것들을 함께요. 하온이 추모 의미도 담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태풍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태풍아, 정말 고생 많았어. 태풍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1년 반 전에 그 우울하고 슬픈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하온이를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태풍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몇 달 후 여름이 왔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가의 핀들꽃들이 더욱 무성해졌거든요. 마치 작은 정원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다른 묘지 관리인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상해요. 다른 곳에는 꽃이 안 피는데 여기만 유난히. 아마 토양이 좋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려. 남도현 씨의 목공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어요. 아버지의 도현 씨가 새로 만든 작품들이 조화롭게 어울렸어요. 특히 하온이를 기리며 만든 작은 꽃병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온이가 좋아했던 꽃을 담으려고 만들었어요. 전시회 수익금은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요. 하온이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해 가을, 태풍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기도 했어요. 특히 아픈 아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태풍이가 하온이를 통해 뭔가 배운 것 같아요. 남도현 씨가 말했어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이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반려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와 하온이가 하늘에서 태풍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려.